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예쁜 외모로 태어나서 어딜 가나 주목받던 줄리아나 레딩. 성인이 된 그녀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향 애리조나를 떠나서 헐리우드가 있는 LA로 이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영화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모여들기도 하죠. 줄리아나는 LA에 있는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벌었고요. 또 그 와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점점 경험을 쌓게 됩니다. 워낙 예뻐요. 워낙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 머지않아 그녀는 유명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모델로 발탁됩니다. 이게 진짜 굉장한 기회인데 맥심 커버에 얼굴이 딱 걸리고 정말 줄리아나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2008년 3월 16일 아침 고향인 애리조나에 살던 줄리아나의 엄마가 평소에 굉장히 딸과 자주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전화를 걸었죠.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보통은 바로 받거나 상황이 바쁘면 메시지라도 보내던 딸인데 그날만큼은 하루가 꼬박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LA에 딱히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던 엄마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주소지에 가서 딸이 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저녁 6시, 경찰이 줄리아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량의 피였죠. 경찰이 막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고 결국에는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기로 합니다. 딱 경찰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매캐한 가스 냄새였습니다. 동시에 집안에서 불이 붙은 양초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죠.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촛불 끄고 열려있던 가스 밸브도 잠궜어요. 이후 집안을 수색하는데 처참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방 안에서 줄리아나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던 겁니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바닥에는 목걸이가 끊어진 채 떨어져 있었고요. 이 커피 테이블에 다리가 아예 뒤틀려 있고 접시가 깨져가지고 막 조각들이 집안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 접시의 일부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강력팀과 감식반을 호출했어요. 잠시 후 다들 이제 몰려와서 현장에서 혈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증거가 하나둘 나타납니다. 먼저 복도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까지 혈흔 반응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은 범인이 줄리아나를 폭행하고 방까지 질질 끌고 간 듯한 모습입니다. 또 문 손잡이, 싱크대 접시, 가스 밸브까지 여러 곳에서 많은 양의 DNA가 검출돼요. 이건 범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현장에 이렇게 많은 범인의 DNA 흔적이 남는 게 드뭅니다. 뭔가 약간 보통은 약간 지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범인이 다시 가스밸브를 열어놨다고 했는데 폭발을 일으켜서 이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자기 DNA가 막 여기저기 묻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떠난 것 같아요. 발견된 DNA 감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의 탐문 수사가 시작됐죠. 줄리아나 이웃들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 50분경 득득 이렇게 가구를 옮기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또 줄리아나의 전화기를 보니까 비슷한 시각에 911, 911에 전화를 했다가 끊은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었다는 거죠. 경찰이 줄리아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생전에 의심 갈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묻게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줄리아나의 남자친구 존 길모였죠.
이 두 사람이 지난 2년간 교제해 왔어요. 그런데 과거 존이 줄리아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 문제로 둘은 사귀다 헤어지다를 반복했대요. 즉각 존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죠. 존이 딱 검거가 돼서 왔는데 네, 맞아요 하면서 자기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걸 막 순순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줄리아나 차를 파손하고 또 막 그녀의 집을 강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술술 말해요. 하지만 존이 말하길 이건 어디까지나 연인 간에 벌어진 다툼이었지 살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존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건 추정 시각인 토요일 밤에 그날도 줄리아나와 존은 전화상으로 막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막 가벼운 다툼을 했다고 해요. 이날 밤 존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고 줄리아나 또한 친구들과 파티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이 과정에서 의견이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고 줄리아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밤 10시까지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됐죠. 남자친구 존은 이젠 좀 화가 풀렸나 싶어가지고 줄리아나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얘 아직도 화가 났나 싶어서 직접 집을 찾아가기도 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창문 틈 사이로 방 안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존이. 근데 웬일인지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돌아갔다는 진술. 경찰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CCTV 그리고 만났다는 친구들 다 의견을 종합합니다. 그 결과 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데 사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죠. 왜 아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DNA 있었잖아요.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다름 아닌 여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즉각 경찰의 수사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피해자 줄리아나는 또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예쁜 외모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지인들, 친구들, 동창들 다 뒤져봤죠. 그렇게 41명의 사람들을 추려냈고 그들의 DNA 샘플까지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품과 하나하나 비교했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에요.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어요. 줄리아나의 현 남자친구 말고 전 남자친구 미니어 우에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조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니까 그는 레바논계 출신의 부유한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나가 일하던 식당의 고객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이 미니어가 줄리아나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단골 고객이 되다가 어느 날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두둑하게 월급을 줄 테니까 내 병원에 와서 비서로 일하는 게 어떠냐? 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막 월급도 준다 하죠. 또 중간중간 선물 공세까지 하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후 줄리아나는 아예 그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미녀라는 사람이 대단한데 호화 별장을 가지고 있고 막 고급차 몇 대, 비싼 시계들 다 원하면 살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줄리아나와 결혼까지 생각을 할 만큼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1살 줄리아나의 생일에 람보르기니 스포카를 선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줄리아나가 마냥 이런 상황을 즐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사실 이 미니어라는 사람이 이 줄리아나를 마치 되게 예쁜 인형 다루듯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 옆에 있어라 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주변에 자랑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도 줄리아나가 뭐 친구 만나러 간다 어딜 간다 하면 막 이런 사생활은 다 통제하려 들었고요. 이게 과연 사랑인가?
이게 그냥 예쁜 인형을 자기 옆에 두는 걸 좋아하는 건가? 이제 약간 줄리아나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계를 금방 정리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미니어란 사람이 줄리아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정이냐면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이라는 사람은 약사였거든요. 미니언가 아버지한테 아예 제약회사를 인수할 걸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평범하게 약사로 살던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오기 힘든 기회예요. 하지만 아버지 또한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선심을 베푸는 건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어딘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은밀한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미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미니어가 실제 자기가 말한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고 결혼도 한 번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속였고 심지어 이미 레바논에는 3명의 자녀까지 있다는 점을 하나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전과 기록을 보니까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즉각 줄리아나에게 이걸 알렸고 이후 그녀는 미니어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죠. 동거생활 다 정산하고 그의 집을 나와서 LA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미니어가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미친 듯이 문자와 전화하면서 돌아와라 했고 또 그녀가 일하는 식당, 집에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줄리아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은 상황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니어가 이제 타겟을 바꿔요.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한테 딸과는 내가 관계가 이렇게 됐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추진하자 라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 부분은 좀 혹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서를 찬찬히 검토하던 중 미심쩍인 부분을 찾아내죠. 미니어가 넘기려는 제약회사가 면허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부실 회사였던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계약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딸 줄리아나가 살해된 겁니다. 아버지로선 의심할 만하죠. 지금까지 정황을 경찰에게 다 들려주니까 경찰 또한 미니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마침 미니어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해 현장에서 완전히 외국에 있으니까 살인 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아까 그 범인의 DNA가 여성 아니었나요? 이때 경찰은 미니어가 누군가 여성 조력자를 고용해서 청부 살인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 여성들 간에 뭔가 수상한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쳤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 여성들 중에 분명 청부살인을 요청했으니 그만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죠. 그녀의 이름은 켈리 수 박. 44살의 한국인 아버지를 둔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 참고로 그녀는 한국의 유명 음악 감독의 친언니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국에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켈리 박은 미니어의 부동산 중개를 여러 건 담당해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지 켈리의 실제 역할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니어가 이제 주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들이 있거든요. 이걸 대신 받아주는 일을 좀 해줬던 거예요. 그 외에도 미니어가 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들을 그녀가 처리해줬고요. 좀 말만 들어도 위험하고 험한 일 아닌가 싶긴 한데 켈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 남자친구가 있어요. 로니 웨인 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같이 채무자를 찾아갑니다. 남자친구가 덩치가 크고 막 인상이 험악하니까 돈 왜 안 주냐 하면서 막 겁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해서 미니어 돈 받아내고 거기에 보수 받고 또 그 외에도 미니어가 좀 부탁하는 일을 해주고 실제로 미니어가 켈리는 정말 일 처리가 너무 확실하고 깔끔하다. 이 여자는 여자 제임스 본드다 라고 막 칭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줄리아나의 사망 전후로 미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100만 달러가 하나로 약 13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줄리아나가 죽기 전과 후에 이 돈을 받은 거죠. 마치 뭔가 착수금 받고 일 끝나고 나서 돈을 받은 것처럼요. 자, 이런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켈리가 사주를 받아서 줄리아나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추정뿐이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은밀하게 켈리를 미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켈리가 무심코 담배꽁초 하나를 탁 버리게 되는데 그걸 수거해서 현장에서 그 줄리아나가 죽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DNA 일치. 2010년 6월 18일 경찰은 켈리 박을 줄리아나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자친구 로니를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했어요. 이때 미니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견이라도 했듯 이미 외국으로 잠적해서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지금 장기 해외여행 중이라 나도 연락이 잘 안 된다 라고 변명을 해요. 사건으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난 2013년, 그제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사실상 현장에서 켈리의 DNA가 나온 이상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재판은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켈리 측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해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DNA가 일치한 마당에 어떻게 무죄를 내세울 수 있나? 그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자, 켈리는 줄리아나가 미니어와 동거하기 전부터 원래 미니어랑 친해서 원래 그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고 했으니까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손 씻고 수건으로 닦고 접시도 자기가 만지고 사용했겠죠? 그러다가 줄리아나랑 미니어가 동거를 이제 끝이 났어요. 줄리아나가 나갔잖아요. 이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미니어 집에서 수건과 접시를 챙겨갔는데 그때 그 켈리의 DNA가 거기 묻어있는 채로 줄리아나 집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다는 논리. 즉 변호인단은요, 이 현장에서 나온 DNA는 과거에서부터 있던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밀어붙인 거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변호인단이 아예 줄리아나를 죽인 살인범은 켈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을 받아오고 있던 남자친구 존 길모어였죠. 이미 개인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존의 주변을 다 낱낱이 조사했더라고요. 아주 호화 변호인단답죠. 당시 존은요, 줄리아나가 사망한 후에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여자친구 멜리사를 변호인단이 찾아가서 꼬치꼬치 여러 가지를 묻게 돼요. 그러다가 멜리사가 사실 나도 존이 폭력을 좀 행사해서 몇 번 그런 걸로 좀 상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목을 조른 적도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줄리아나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목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때 존이 한 말이 결정적인데 막 화가 나서 목을 조르면서 너도 줄리아나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껴볼 거야! 막 이랬대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존은 폭력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한 것만으로 존이 살해범이다 라고 몰기엔 좀 무리가 있죠. 막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뱉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2013년 6월 마침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재판부는 켈리 박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발견된 DNA를 살인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서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 외에 현장에 켈리가 있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범행 도구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 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 불충분이죠. 그녀의 남자친구 또한 함께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DNA가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건 여러모로 다소 찝찝한 면이 남아있긴 해요.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미국의 대중들 또한 재판 결과를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뮤니어, 이 뮤니어는요 현재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켈리가 풀려나면서 사건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켈리 수박을 기소하는 데까지도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 조사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답답한 상황. 오늘 사건에서 진범은 정말 언급한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걸까요? 줄리아나의 엄마는 재판이 끝나고 2년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죽음이 너무 원통해서였는지도 모르죠.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 어쩌면 헐리우드와 전 세계를 빛낼 만한 그런 셀럽이 됐을 수도 있는 여성인데 다음 생애라도 못다 이룬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부디 범인이 꼭 죗값을 받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진 도시 리오데자네이루. 여긴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이 예수상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상반되는 엄청난 골칫거리 또한 존재하죠. 바로 높은 범죄율과 심각한 치안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외국인 방문객들이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뺏겨버리는 영상이 있었을 정도인데요. 리오데자네이루 도시의 남부에는 모호두 칸타길로라는 빈민가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허물어질 것 같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 여긴 범죄 조직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마약 거래 공공은 합니다. 그리고 경찰 총격전까지 종종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지난 2020년 10월 6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곳에는 빈민가를 돌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을 구했던 사회복지사 안토니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제보를 듣게 되는데 이 마을에 젊은 여성 한 명이 떠돌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안토니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경찰을 동행한 후 이 빈민가를 돌면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그녀를 곳곳에서 본 목격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의 여성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우선 노숙자라고 보기에는 꽤나 젊었습니다. 게다가 훤칠한 키에 마른 체격. 그런데 문제는 발견 당시 그녀는 상의를 전혀 입고 있지 않았고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방황하고 있던 겁니다. 뭔가 방향 감각을 잃은 듯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서둘러 자신의 셔츠와 신발을 벗어서 그녀에게 입혔죠. 그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녀가 끌어안고 있는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옷이나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배낭만큼은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혹여 경찰이 다가오면 이 가방을 혹시 뺏어갈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죠.
얼마 후 그녀가 안전한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여기에서 그녀의 가방을 확보한 경찰은 예상 밖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여러 뭉치의 서류였는데 국제 모델 에이전시와의 계약서, 추천서,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담긴 포트폴리오였죠. 그렇게 빈민가를 떠놀던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바로 한때 뉴욕에서 탑 모델로 활약했던 26살 엘로이자 핀투 폰치스였죠.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엘르, 그라치아, 글래머 같은 곳에 표지를 장식했던 사람이고요. 명품 돌체앤가바나의 모델로도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화려한 삶을 살았겠죠. 아니 그런 셀럽이 왜 브라질 빈민가에서 이런 누추한 꼴로 발견되었을까요? 우선 엘로이자는 브라질 북동부 출신으로 8명의 형제와 함께 넉넉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계를 걱정해야 했는데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를 갖게 되고 모두가 부러워할 몸매를 갖추게 되면서 모델의 최적 조건을 갖추게 되죠. 이후 그녀는 17살이라는 나이에 탑 모델 콘테스트 TV에 출연을 해서 이름을 알렸고 그때부터 모델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뉴욕으로 무대를 옮긴 후 엘로이자는 유명 모델 에이전시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계약을 따냈고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의 모습을 보였고 잡지 커버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들이 그녀를 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모델료는 한 컷당 약 750만 원이나 될 정도로 꽤 높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자신의 삶을 SNS에 노출을 했는데 이곳저곳 멋진 곳을 여행하는 모습도 보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로이자는 다른 모델보다 좀 더 일찍 가정을 꾸린 편입니다. 18살이던 지난 2012년 상파울로에서 만난 30대 남성 안드레 비를레아누아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 역시 브라질에서 유명한 패션 모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 미국의 한 리얼리티 TV쇼를 통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보그나 GQ 같은 패션 잡지를 장식했던 잘 나가는 모델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났고 16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듬해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엘로이자가 자신의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패션쇼에 선 모습인데요. 이 자체로 딸을 가진 모델이라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주목받는 삶을 살던 그녀가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우선 가족들에 의해서 최초로 엘로이자의 실종 사실이 인지된 건 1년 5개월 전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살고 있던 그녀가 2019년 5월 갑자기 행방불명된 겁니다. 어제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 에이전시 그리고 동료 모델들도 너무도 충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녀의 남편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미 3년 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녀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굳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엘로이자가 실종된 지 5일 만에 천만다행으로 그녀는 맨해튼에서 약 30분 떨어진 거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후에 그녀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다행히 범죄에 연루된 것 같진 않았죠. 그렇게 넘어갔는데 몇 달 후인 2020년 2월 엘로이자가 또 한 번 갑자기 사라집니다. 지인들은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면서 걱정했지만 이번엔 다행히 그녀의 친한 친구 프란시스코가 행방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엘로이자가 자발적인 가출을 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로 건너가서 한 아파트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죠. 다 큰 성인이 뉴욕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집을 두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가출을 했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당시 엘로이자는 직접 브라질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나는 위험하지 않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나는 내 돈만 원하는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러니 내 위치를 가족들에게 밝히지 말아달라. 어쩌면 어린 나이에 성공과 돈을 거머쥔 여성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번의 실종이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이렇게 엘로이자가 반정신이 나간 채로 빈민가를 방황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겁니다. 이 소식은 금방 전 세계로 보도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SNS를 통해서 그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안드레. SNS에 뭐라고 적었냐면, 엘로이자는 뚱뚱하고 못생긴 경찰관과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불행에 빠진 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질투인가요? 전 남편 안드레의 주장에 따르면 엘로이자는 이혼을 한 후에 브라질 출신의 한 경찰관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훌쩍 브라질로 돌아간 것도 남자친구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을 망치게 되었다는 이 전 남편의 주장. 이건 과연 사실일까요?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엘로이자 본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에 자신이 이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아차지 못하는 심각한 인지장애를 보였어요. 심지어 전 남편이 너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는 아예 입을 열지도 않았죠. 자, 그렇다면 주변인들의 증언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엘로이자의 친한 친구 프란시스코에 따르면 브라질로 건너온 엘로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지냈던 건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았고, 이내 두 사람이 이별을 하고 나서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엘로이자가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요? 사실 엘로이자는 모델 활동을 할 때부터 상당히 불안한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근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가족, 친구와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모델 생활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불안 증세를 겪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로이자의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 한 명의 인물을 지목합니다. 또 한 번 등장하는 전 남편 안드레 비를레아누죠. 사실 엘로이자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재혼을 했던 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이래 매일같이 언쟁을 높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슈가 뭐냐? 안드레가 아내 모델링에 관련한 모든 계약을 자신이 컨트롤하겠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모든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아요. 심지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도 상당한 다툼이 있었죠. 끝내 안드레가 딸의 양육권을 차지하게 되긴 했지만 그마저도 어떤 이유로 법원은 안드레의 양육권을 박탈했고, 황당하게도 현재 딸은 영국의 다른 어떤 가정에 입양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스토리를 통해서라도 안드레가 엘로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엘로이자는 심각한 수준의 편집증과 강박증은 물론이고 약물 중독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패션계에서 화려하게 활동하던 이 모델이 마약에 쩔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들은 엘로이자가 패션 산업계의 희생자라면서 안타깝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모델들은 이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서기 직전에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죠. 그 한 예로 미국의 빅토리아 시크릿 전속 모델로 활동했던 브리짓 멜컴.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나의 모델 에이전트가 너는 살을 빼야 된다 하면서 코카인을 강제로 투약하게 했고 심지어 성관계를 많이 해라 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직업적인 강박 때문에 신경 안정제 없이는 잠을 못 잤고 심각한 공황장애에 시달렸죠. 이게 화려한 속에 감춰진 모델업계의 어두운 이면일까요? 17살이는 어린 나이에 데뷔한 엘로이자. 이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모델로서 살아남기 위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점점 말수는 줄었고 결국 나중에는 대인 기피증마저 겪게 되죠. 심지어 누구보다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마저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고 돈에 욕심을 내면서 그녀가 점점 피폐해졌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경찰서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벌이로 가족과 친인척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엘로이자가 거의 멍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도 포트폴리오하고 이 계약서 같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에 대한 애착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을 텐데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극적인 구출 이후 엘로이자는 적극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전해지죠. 현재 엘로이자는 브라질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모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전 남편 안드레는 그 사이 또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처절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뉴욕 패션계. 거기에 너무도 어린 나이에 뛰어든 소녀. 항상 당당한 발걸음으로 런웨이를 누볐지만 정작 그녀의 삶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건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다시 모델로서 복귀를 한다면 전과 다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과 이를 사랑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